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나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약간 여유가 생긴 게 10시까지 출근을 하게 됐어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출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뒤로 늦추거나 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뒤로 1시간 늦추게 돼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저는 어제 사실 이제 리뷰 영상을 주말에 제가 저희 얼굴이 나오는 리뷰 영상을 찍는 날인데 찍지를 못했네요. 왜냐하면 제가 왠지 주말이 되면 약간 몸 상태가 완전 이렇게 휴식 모드로 들어가서 예전엔 사실 안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뭐 외출을 하거나 움직이게 되는 어떤 일을 하기가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마음은 이미 다 했어. 외출도 하고 영상도 다 찍고 막 다 했는데 몸이 사실 잘 안 따라줘가지고 어제는 또 북파크도 가보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3월 중순에 그 우리는 북튜버다에서 하는 북튜버 전용 서가 북파크와 콜라보레이션 하는 북튜버 전용 서가에서 제가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3월 16일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서 현장 답사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만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제가 미용실을 갔다 왔어요. 머리를 할 시기가 지나서 이걸 미루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집 앞이니까 그냥 마스크를 하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에너지를 다 소진해가지고 한 3-4시간 걸리잖아요. 파마하고 이렇게 펌 말고 앉아있고 하는데 그때 에너지를 다 소진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미용실 원장님도 굉장히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와야 되는 시기가 훨씬 지났는데 안 오고 그래서 이제 뭐 월세 내는데도 지장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대구 지역의 이제 건물주님들은 월세를 안 받거나 아니면 20% 삭감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돌아다니던데 일단 모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퀴리가 만난 나를 바꾸는 공식이라는 부분을 읽을게요. 오늘 제가 처음 가지고 나온 책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입니다. 간단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신호를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라 라는 내용을 모든 사례들을 다 들면서 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 작가분이 10년 동안 모든 문서들을 찾아서 그걸 이제 연구하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이 제목만 봤을 때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고 해서 어떤 상위권 학생들의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열등생도 이 신호를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기만 하면 우등생이 될 수 있고 뭐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고 그렇다는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안에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읽기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 이전 사례도 있고 지금의 사례도 있고 그렇게 이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실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퀴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퀴리가 만난 나를 바꾸는 공식. 마리 퀴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방사능을 밝히면서 동시에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이 존재함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다. 시간을 돌려 퀴리의 삶을 다시 찾아가 보자. 퀴리는 여느 흔한 자기계발서에 등장하는 역경의 주인공처럼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여성이 공부하는 것이 금지된 사회에서 불굴의 노력으로 세계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고 방사능 분야의 선구자가 되어 여성으로는 사상 최초로 역대 위인들이 안장되어 있는 파리 팡테옹 신전으로 이장되었다.
그 시기에는 여자들이 공부하는 것이 금지된 분위기였었대요. 그 분위기 속에서 퀴리는 여성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불굴의 노력과 의지만이 지금의 우리가 기억하는 퀴리를 만든 것일까? 왜 파리 팡테옹 신전에는 여성 중에서 퀴리만 누울 수 있었을까? 남성의 인구 비율이 99%가 아니라면 왜 다른 여성들은 퀴리처럼 여성은 위대해지면 안 된다는 당시의 신호를 뚫고 나오지 못했던 걸까? 그리고 퀴리는 어떻게 뚫고 나온 것일까? 1880년대 유럽에서 여자가 대학을 들어간다는 것은 웃긴 일이었다. 만약 들어간다면 그 집안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여자가 남자 흉내를 내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의 여러 선진국들은 여성의 대학 입학 인원을 0으로 맞춰 두었고 프랑스 극히 일부를 동성애자들을 수용하듯이 받았다. 퀴리는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 교사 집안의 자녀답게 제법 명석했다. 그 시대 가난한 집안의 여자가 명석하다는 것은 부유한 집안의 가정교사 노릇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얘기였다. 그렇게 퀴리는 굴욕적인 가정교사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을 곱씹었다.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모든 기회의 창이 닫힌 것이다. 그렇게 부잣집 도련님들을 키우는 하녀 생활을 하던 퀴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파리로 날아가기로 했다. 마치 악몽에서 빠져나오는 중인 것처럼 느껴졌어. 라고 일기장에 심정을 쓴 퀴리는 이어 또박또박 정자로 새기듯이 다짐의 문구를 새겼다. 첫 번째 원칙. 다른 사람이나 사건에 패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자. 퀴리는 주변의 놀란 표정의 시선을 닫았다. 그리고 딸의 커밍아웃을 감당하는 듯한 부모의 표정을 뒤로 하고 과학 공부를 위해 파리로 떠났다. 그러나 다른 대학생들이 졸업할 나이에 1학년 첫 입학이었다. 23살의 낯선 타지에 발을 디딘 그녀는 자신의 삶이 뒤처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원칙을 되새겼다. 다른 사람이나 사건에 패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자. 다른 사람이나 사건에 패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자. 퀴리는 처음에는 부유한 사업가인 프랑스인과 결혼해 꽤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던 친언니 집에 머물렀다. 언니와 형부는 퀴리를 딸처럼 잘 대해줬지만 되려 이런 과한 대접에 부담을 느끼고 일부러 싸구려 하숙집을 구해 지내게 된다. 퀴리는 당시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야만 공부에 맹렬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차 파리의 다락방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이런 생활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고통스러울 테지만 나에게 자유와 독립이라는 매우 귀한 느낌을 선사했다. 퀴리는 자신 주변의 부정적 신호들을 계속 차단했다. 홀로 살고 있다는 생각, 날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매사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 이 현실들은 내 모든 정신을 공부에 집중하게 했다. 그리고 그 공부는 처음에 어려웠다. 퀴리가 들어간 소르본 대학은 9,000명의 뛰어난 명문가 집안 출신의 남학생들이 정원을 가득 메웠고 200여 명의 소수 여학생들이 장식처럼 꾸며주고 있었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대부분 결혼과 함께 책을 덮을 생각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퀴리는 남학생보다 더 활발하게 강의와 실험실 시연을 마음껏 누렸다. 과학 이외의 모든 것을 차단한 그녀는 과학의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다. 나는 과학에 위대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연구실 과학자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마치 동화처럼 자신에게 감명을 주는 자연현상 앞에 선 어린아이이기도 하다. 누가 이보다 더 과학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2,000여 명의 명문가 집안 자제들일까?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남들과의 비교는 순수성을 잃게 만든다. 늦은 나이에 대학을 들어간 것이 초기에는 어려움으로 작용했지만 퀴리는 과학을 홀린 듯이 공부하며 이내 뛰어난 성적으로 이를 극복했다. 9천여 명의 남학생들을 제치고 1등을 거머쥔 것이다. 그녀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나 사건이 자신을 지배할 수 없게 이겨냈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시 기록을 만나보자. 여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꼭 십자수를 놓는 것 같다. 시험을 보면 여학생들은 그들이 배운 것을 꼼꼼하게 잘 기억해낸다. 마치 자신들이 놓은 십자수를 기억하듯이. 그런데 정작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른다. 그들은 그저 미련하게 외워댈 뿐이다. 그러나 퀴리는 계속 자신의 첫 번째 원칙을 지켜나갔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방사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여성이 공부하는 것을 십자수 놓는 것처럼 보는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방사능을 지원해 줄 곳이 있을까? 3년간 철저하게 화학자로 살면서 어느덧 피츠블렌드에서 정제된 라듐 표본을 추출하기 직전까지 도달했지만 연구 환경은 원시적이었다. 화학자 빌헬름 오스트발트는 퀴리의 공간을 보고 축사나 감자 저장고처럼 보여서 화학 실험 장비가 돌아가는 걸 보지 않았다면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놀랬고, 물리학자 어니스트 러더퍼드는 여유 공간이 없는 연구실은 참으로 끔찍하구나 라고 말했다. 그 보잘것없는 시설이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에게 학교가 베푼 유일한 편이었던 것이다. 퀴리도 시설이 좀 더 좋았으면 라듐의 분리를 1년 정도 일찍 해낼 수 있을 것임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은 퀴리의 다음 고백이다. 그러나 이 처참한 몰골 혁건에서 나는 연구의 모든 것을 바치며 내 삶에서 최고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약품이 든 병들과 캡슐의 빛나는 실루엣을 보고 아이처럼 즐거워했다. 그건 보기에 정말 예뻤고 나에게 항상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었다. 시험관에 배결하는 빛이 마치 요정의 램프처럼 가물가물 춤을 췄다. 모든 부정적인 신호가 차단되고 본질만 남은 공간에서는 고등학교 꼴찌가 하버드 논문의 377페이지로 완성이 되고, 이 고등학교 꼴찌가 하버드에 들어가서 논문을 아주 최장 논문을 썼다는 얘기는 앞에 나옵니다. 키신저의 얘기였고요. 추락한 천재의 세계적인 발견이 나오며, 그리고 시험관의 빛이 요정 램프처럼 춤을 출 만큼 행복하게 보인다. 퀴리는 결국 라듐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며 노벨상을 2번이나 받는 최초의 여성 과학자가 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이 두렵지 않았을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존재인 걸까? 그렇지 않다고 그녀는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지금은 더 많이 이해해야 하는 때다. 그렇게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그녀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다는 것의 발견만큼이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한 가지를 선물했다. 그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힘이다. 두려움을 만드는 신호를 차단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의 가장 본질에 다가갈 때 우리는 그 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키신저와 신동이었던 콘웨이, 그리고 퀴리의 삶이 남긴 교훈이다. 이 책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띠지 같은 걸로 표시를 많이 해놨잖아요.
이렇게 매일 낭독 아침 시간에 10분씩 읽기도 하고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